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오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90화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치지직에서 이제 라이브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입중계나 뭐 이런 거 있어 관심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프닝 토크 들어가 볼 텐데 경기 얘기 잠깐 짧게 하고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게 또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계속해서 맨시티 리뷰 얘기 꽤 오래 했었는데 드디어 이겼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요. 사실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5일에 노팅엄 한번 이겼었잖아요. 그때 펩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처음 이긴 거예요, 공식전에서. 사실 맨시티의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승리한다? 이거는 거의 뭐 처음 기록하는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지난 경기도 이제 에버턴전에서도 약간 삐뚤어지면서 진짜 큰 위기가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레스터만큼은 그렇죠. 잡아내면 사실 여기에 진다 뭐 그러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앞선에 이겼던 경기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였는데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6일 이후로 오늘까지 2승만을 추가한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골로밖에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이고 뭐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반등의 계기 정도는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돌아올 선수도 웬만하면 이제 다 돌아오고 이제 1월 되면 아마 영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진짜 이거보단 그렇죠. 이거보단 올라가지 않을까 해야죠. 그리고 사비우가 또 데뷔골을 넣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혼란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조금 맨시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레스터전이면 사실 액면가로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쉽게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고 봤는데 쉽진 않았어요. 이 경기를 보면서 힐끗힐끗 봤거든요. 옆에 틀어놓고. 근데 뭔가 맨시티가 압도한다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레스터가 좀 더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탯을 살펴봤는데 지금 점유율, XG값, 빅찬스 모두 레스터가 앞서요. 사실 이런 건 보면은 맨시티한테 오히려 셋복이 따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팀이 정비가 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맨시티는 영입을 한다고 했고 뭐 그리고 영입이 무조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이든 그렇죠. 그래서 1월달에 좀 어떤 선수들이 보강되고 그 선수들과 함께 얼마나 좀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래도 챔스는 가겠죠? 근데 지금 저 장담 못할 것 같아요. 확신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리버풀, 아스날, 첼시 정도가 지금은 좀 가시화에 있는 상황에서 그 한 자리를 두고 아마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개수가 높으면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반등을 한다면 또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 전적이 많다 보니까 맨시티가 충분히 챔피언스리그까지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다행히도 또 승리는 추가를 했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김지수 선수 얘기인데 프리미어리그 드디어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브랜트포드에서 지난 시즌부터 가서 뛰고 있었고 뭐 어쨌든 B팀 소속으로 계속 뛰다가 뭐 지난 시즌에도 명단에는 몇 번 좀 들어왔었는데 출전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김지수 선수가 데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였어요. 부전 자원들이 모두 다치면. 근데 다 다쳤어. 진짜 리얼.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리면서 김지수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예르나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경기에서도 아마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대로라면 이제 김지수 선수 말고는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죠. 물론 이제 부상 그때 부상 당한 게 누구였지? 벤미 뭐 부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콜린스를 제외하면 그래서 센터백이 없는 상황인데 김지수 선수가 맞춰야 될 다음 상대가 하필이면 아스날입니다. 세네. 네, 그 부분에서 아마 김지수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근데 또 잘하면은 앞으로 기회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시 오지 않을 큰 기회죠, 진짜. 그쵸. 이런 뭐 거의 한 앞에 3명이 센터백이 날아가서 김지수 선수한테까지 좀 기회가 온 거니까. 그리고 뭐 브랜트포드가 막 한 경기 지면 강등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한테 운 좋게 찾아온 기회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부터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수가 직행한다는 게 사실 되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없었죠. 프리미어리그는 애초에 센터백이 간 적이 없지 않나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치면 센터백은 같아요. 없던 네.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뭐 요시나마 이렇게 진출을 했었는데 한국에선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커리어가 되게 많이 남은 선수인 만큼 좀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브랜트포드 경기도 우리가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짧게 맞춰보고요. 광고 잠깐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본 주제 오늘은 또 프리미어리그 1부의 베스트 11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광고 우리 왼쪽에 있는 예준이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이제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 주는데요.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에 좋다고 하니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검색하셔서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 루크아이 대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손흥민 코치님 또 방송에도 출연했고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루크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그 이제 컨텐츠를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장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가든5 안에 사무실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녹음실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유튜브 촬영, 혹은 팟캐스트 녹음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대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11 뭐 일단 후보도 저희가 쭉 준비를 해봤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명단도 좀 짜봤는데 그래서 일단 처음에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각자 이제 뭐 언론사들에서도 베스트 11을 뽑고 뭐 스탯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진짜 임의로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후보 선정의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호스코어드닷컴이라는 스탯 사이트가 있는데 그 스탯 사이트에서 약간 스탯이 높아야 된다. 평점이 그러니까 낮으면 안 된다. 적어도. 뭐 제가 평점 순으로 대부분 넣긴 했는데 뭐 아닌 선수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낮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낮아서 제외된 선수가 있어요. 한 선수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낮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제외된 선수가 이제 코나테 뭐 이런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1000분 이상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좀 출전을 좀 해야 제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후보에.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뭐 NB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MVP 수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 55경기 이상을 뛰어야지 노미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리그 최고의 선수를 뽑고 팀을 뽑는 데 있어서는 꾸준히 출전하고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출전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좀 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스탯 사이트, 그러니까 후스코어도 스탯 사이트 중에 하나죠. 근데 스탯 사이트의 평점 기준으로 선수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은 약간 물음표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중에 의외로 이건 절대 얘는 왜 후보지? 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걸을 수가 없는 순위에 있어서 그냥 뽑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선수가 있다면. 그래서 일단은 후스코어드 기준에서 이제 시즌 베스트 11 누구냐? 일단 이걸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후스코어드의 기준이 뭐구나 하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스코어드 기준 베스트 11은 이제 공격수가 쿠냐 이사 그리고 이제 4사인데 미드필더가 살라, 팔머, 메디슨, 손흥민 그리고 백포가 아놀드, 반다이크, 콜린스, 로빈슨 그다음에 골키퍼가 이제 플래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선수는 이제 메디슨은 절대 안 됐는데 약간 이게 약간 스탯탁이 좀 많이 됐더라고 메디슨이. 이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평점만 보고 순위를 매긴 거기 때문에 뭐 경기력이라던가 아니면 디테일적인 스탯 같은 것들이 사실 팬들이 느끼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평점은 높지만 사실 베스트 11에 딱 들어가기에는 뭐 그렇기에는 좀 아쉽긴 하죠. 전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플래컨 골키퍼도 선방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많이 해야 스탯 사이트는 이게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많이 해야 스탯 사이트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후보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격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공격수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를 봐도 이삭 선수입니다. 시즌 베스트 11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일단은 스탯 사이트 기준으로는 총 1294분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득점,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스탯은 아주 좋죠? 그렇죠. 사실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활약이 너무나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많은 빅클럽들과 또 이적설이 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스탯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영향력에 미치는 적도 그렇고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 개수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스탯적으로 보자면 이제 경기당 키패스가 1.8개 공격수 치고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영향력도 그만큼 좀 크다. 그러니까 득점만 잘하는 선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인저리 프론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 전반기는 다치지 않았다. 큰 네. 부상으로 이탈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삭도 뭔가 하나 껍질을 깬 그런 네.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홀란 선수입니다. 뭐 최근에는 많이 득점 부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사실 스탯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무조건 후보에는 좀 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선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1710분 굉장히 많이 뛰었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겁나 많이 뛰었어요. 다 뛰었어 그냥. 그다음에 14개의 득점, 1개의 도움 기록을 했고 그리고 뭐 키패스는 0.8개로 역시나 뭐 영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득점 몰아넣을 때만큼은 네. 엄청나죠. 일단은 뭐 14골이나 일단은 득점했다는 부분에서 홀란은 충분히 이 후보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서 언급했듯이 출전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1710분이면 다 골키퍼예요. 네. 1710분 뛴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최근 맨시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홀란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래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좀 폼이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도 네. 있었고 맨시티의 부진과 겹치면서 사실 홀란이라는 선수가 뭔가 경기에 엄청나게 여기저기 관여하는 선수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팬들의 눈에서 멀어져 있던 타이밍도 있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워낙에 14골이라는 수치 자체가 다른 선수들보다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에 포함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홀란 스탯을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XG 값 대비 득점이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보다 득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골이나 기록을 했지만 또 찾아온 찬스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결정력 부분에서 좀 기복이 좀 컸다. 이렇게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전반기에는 아마 이게 훨씬 높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맨시티의 부진과 좀 겹치면서 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홀란 역시도 좀 득점에 대한 강박이 심했을 테고 뭐 PK 실축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스탯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홀란이 맨시티가 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이런 수치만큼은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그렇죠.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만으로도 일단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30골 가까이는 기록한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상으로.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해줘도 뭐 물론 이제 홀란의 기준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죠. 그래도 리그 최고급의 선수의 폼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선수가 이제 크리스 우드입니다. 여기 노팅엄의 돌풍을 또 이끄는 선수고 총 1497분 출장을 했고 11개의 득점과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드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의 페이스만은 최근 사실 못한 네.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부에서 또 언급할 또 각 리그별 전반기 순위에 있어서 노팅엄이 최고의 순위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크리스 우드의 활약이 가장 컸다고 봐도 네. 무방하지 않나 노팅엄이 싶습니다. 이제 지금 12월 30일 녹화를 네. 하고 있는데 2등이에요. 그니까요. 네, 너무 그렇죠. 잘해. 네. 그리고 뭐 득점 수도 11골이니까 굉장히 많이 기록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우드의 스탯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 다른 건 다 낮은데 뭐 공중볼 정도 빼고는 다 낮은데 이제 기대 득점값 대비 골이 이제 3.49 그러니까 기대 득점값보다 더 높은 득점을 좀 기록을 해줬다는 거죠. 3.49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드가 확실히 그리고 특히 노팅엄 같은 팀에서 우드의 이런 활약이 굉장히 네. 좀 크게 느껴지는 네. 게 아무래도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 강팀들과의 경기들보다는 좀 비슷한 네. 언더독 대 언더독으로 붙었을 때 승점을 따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드의 활약 덕분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노팅엄의 이런 순위는 우드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후보들을 뽑아봤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뭔가 들어가 볼 만한 선수들, 좀 언급해야 되는 잘했던 선수들 뭐 좀 찾아보면 일단 니콜라 잭슨. 잭슨. 네. 일단 득점 되게 많고 뭐 그리고 스탯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스탯들이 좀 깔끔하게 뭐 여기 뒤에 좀 위치는 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잭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시즌은 놀림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마리스카 체제 하에서 뭔가 영향력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에 비해서 뭔가 압도적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다음 가는 공격수로 꼽히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언급해볼 만한 선수 이제 위사 선수 브랜트포드. 위사, 네. 브랜트포드가 물론 이제 수비적으로는 엄청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중심에 있고 솔직히 이제 토니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의심이 많았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보여줬죠 이번에. 네. 그리고 저는 한 명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브라이튼의 데니 웰백. 예, 한번 웰백 잘하죠. 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잘 안 다친 것도 있고 이번에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데니 웰백의 그 인저리 프론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1119분 뛰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니 웰백은 좀 가산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브라이튼의 경기에 있어서 데니 웰백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네. 최근에 못 나오면서 브라이튼이 좀 많이 부침에 겪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살펴봐도 데니 웰백은 충분히 후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뭐 이선 자원도 이제 쭉 그냥 뭐 윙포워드, 뭐 공격형 미드필더 다 포함한 네.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급해야 될 선수는 바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1587분 뛰었고요. 17개의 득점 그리고 13개의 도움. 그래서 공격 포인트 30개를 전반기에 채워냈습니다. 뭐 그냥 받고 가야죠. 네. 모하메드 살라는. 사실 누가 뽑든 뭐 베스트 11에 무조건 네.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전반기 뭐 MVP 그런 게 있다면은 뭐 전반기 발롱도로 줘야죠. 무조건 이제 살라가 들어가야 되고 사실 이 정도 스탯을 쭉 시즌 끝날 때까지 끌고 가서 그냥 여기서 뭐 곱하기 2 하면은 34골과 26개에도 공격 포인트가 60개? 그러면 이제 바로 발롱도르를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수치를 지금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위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한 선수가 팔머예요. 네. 그 선수가 이제 18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 선수가 정말 너무 잘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가 30개인데 2위가 18개 이거는 뭔가 좀 떨어지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치거든요. 사실 살라 이게 어마어마한 게 17, 18 시즌을 저희가 가장 살라의 전성기 맞아요. 시즌으로 뽑잖아요. 그때 이제 시즌 통산 공격 포인트가 42개였는데 네. 그걸 전반기만에 30개를 채워버렸으니까 사실 이거는 1718 시즌을 넘어서는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한 이거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탯은 거의 이제 호날두 메시가 신기에 있을 때 그럴 때나 보던 스탯인데 진짜 살라가 거의 이제 커리어 이제 후반기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여줬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또 조심스럽게 20-20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30, 시즌 20도 노려볼 만하지 네. 않나. 특히 그리고 이번에는 네이션스컵이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모하메드 살라가 최근에 후반기에 부침을 겪었던 때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 네이션스컵을 그렇죠. 갔다 와서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라가 확실히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요새 보면은 살라가 골을 안 넣으면 살라 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메시인데.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진짜 살라가 어느 정도까지 스탯을 이번 시즌에 뽑아낼 수 있을지 뭔가 네. 프리미어리그에 그동안 쌓여왔던 기록을 얼마나 좀 깨낼 수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살라가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지난 시즌 스탯은 좋았습니다만 네. 스텝업을 한 데는 확실히 이제 슬롯 감독의 전술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되게 인상적인 게 살라를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있지만 막 수비 가담도 되게 줄여주고 부담 같은 것도 그렇죠. 줄여주고 그다음에 살라가 진짜 딱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 딱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게 네. 전술적으로도 많이 느껴져가지고 참 살라 개인도 뭔가 슬롯 감독과 잘 합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가 이제 아까 좀 이름이 나왔던 팔머입니다. 1571분 뛰었고요. 12개의 득점과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키패스 2.7개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찬스 메이킹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사실 첼시 경기를 보면은 그날 경기의 기조라던가 아니면 전술적 변화를 파악하는 거는 그냥 팔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팔머가 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빌드업에 내려와 주는지 아니면 그냥 공미처럼 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날 마레스카가 가져가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처럼 팔머는 올 시즌 첼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고 정말 뭐 컨퍼런스나 리그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라도 리그에서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만큼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머는 뭐 거의 이제 첼시가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뭐 최근 경기에서 좀 아쉽긴 했지만 최근에 네.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그 첼시의 뭔가 찬스 메이킹을 거의 이제 담당하고 있고 이제 한때 이제 뭐 저희가 왼쪽으로 가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본래 자리로 좀 돌아오면서 활약은 꾸준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부터. 사실 지난 시즌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 후루꾸 아닌가 네, 라는 그렇죠. 의견도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시즌 역시도 꾸준하게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첼시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보여지고 저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팔머가 좀 대인 마크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온 드리블. 거예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1대1로 마킹을 했을 때 파머가 이를 풀어내는 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그래서 좀 아쉬운 부침을 보였던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후반기에 파머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극복해내느냐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머는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첼시 아자르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현 세대 첼시의 완벽한 크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자르가 정말 내려앉은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크랙이었다면 팔머는 뭔가 계속 무리한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창의성을 더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자르와 다른 성향이지만 충분히 현재 첼시에서 크랙의 역할이라고 보여준다면 팔머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랙이 꼭 이제 드리블로 뚫어야 크랙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이제 속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의 장점을 또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사실 살라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거의 굉장히 최고급의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제 살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가려진 부분은 올 시즌에 있습니다. 살라가 없으면 MVP 유력하다고 봅니다. 후보로 이제 충분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의 아마 수상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살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자 그럼 다음 이제 후보로 가면은 마테우스 쿠냐 선수입니다. 1564분 뛰었고요. 10개의 득점과 4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이라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팀에 뛰고 있는데 스탯을 너무 잘 뽑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울버햄튼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쿠냐가 이 정도의 스탯을 뽑아냈다. 그러고 이런 후보의 노미니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쿠냐의 이번 시즌 활약을 좀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득점도 많긴 하지만 특히 놀라운 거는 이제 XG 대비 득점값이 그렇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XG 대비 득점이 플러스 5.92거든요. 그러니까 XG는 이제 거의 4도 안 된다는 4쯤 된다는 건데 이제 10개 그렇죠. 득점을 뽑아낸 거죠. 그리고 다른 이 플레이어들보다 드리블 능력이 훨씬 높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면은 쿠냐가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최후방에서부터 공을 끌고 오는 모습이 맞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올 시즌은 뭐 원래는 이제 공격수로 많이 뛰었던 선수입니다만 이제 네. 2선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쿠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XG 값이 높은 이유가 쿠냐가 최근에 굉장히 슈팅 스킬이 좋습니다. 되게 맞아요. 어려운 위치에서 골을 많이 넣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쿠냐의 이번 시즌은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맨유전에서 뭐 코너킥 골 하나 넣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기록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공을 네. 했던 것 같고 사실 오늘 있었던 토트넘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뭐 후방 빌드업, 진짜 좋아요. 창의성 네. 뭐 이런 거 다 해주는 선수가 쿠냐기 때문에 사실 이선에 노미니가 안 되는 게 이상한 쿠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냐는 그냥 좀 본인 성질만 좀 죽이면은 한번 경기 끝나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도 바뀌었고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경기 외적인 부분만 잘 통제가 되면은 네. 뭐 확실히 뭐 당연히 이제 뭐 뭔가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뭔가 이루긴 어렵지만 쿠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제 은베모입니다. 은베모 브랜트포드 선수고 1617분 뛰었고요. 10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도 상당히 이제 XG 대비 득점값이 좋은 선수고 플러스 4.7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제일 놀라운 점은 뭐 저희가 이선이라고 분류는 해놨지만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뛰는 선수임에도 그렇죠. 이런 스탯을 네. 뽑아냈다는 거죠. 역시 은베모도 브랜트포드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역습을 주로 진행하는 브랜트포드 입장에서 거의 계속해서 공을 운반하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우측 면에서 어쨌든 간에 날카로운 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공격 포인트 역시도 많이 쌓고요. 뭐 경석이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베모 같은 경우에는
동 포지션 대비 수비 스탯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가 브랜트포드에서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10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순도를 네.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있다가 뭐 올라가서 득점을 하는 게 진짜 이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은배모가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그것과 별개로도 이제 득점률 자체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후보는 이제 푸카의 사카입니다. 뭐 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살라가 정말 괴물 같은 스탯을 기록하기 전에는 이제 어시스트 1위 기록을 했었고 총 스탯은 이제 5개의 득점과 이제 10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해 있고 뭐 특히 이제 키패스가 경기당 2.6개나 되면서 굉장히 찬스 메이킹에 능한 모습을 이번 시즌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카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노미니에 들만한 네. 활약이고 저는 이런 키패스 수치가 찍힌 거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코너킥의 영향이 그렇죠. 아, 엄청 크겠죠. 그렇죠. 특히 또 이거를 득점으로도 많이 좀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네. 사카가 기록한 코너킥 어시스트가 꽤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너킥에서 뭐 키 큰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키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어찌 되었든 원하는 위치에 떨어질 수 있어야 이후에 이제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데 부카요 사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 선수 중에는 전 제일 잘 차는 것 같아요. 코너킥을. 사카는 이제 시즌 중반에 웨데고르가 계속 빠져있는 가운데 사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뭔가 주변의 동료들이라던가 전술적 변화로 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어시스트를 하고 5개의 도움을 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좋은 폼을 보여준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출전 시간이 다른 선수들한테 조금 밀리는 거를 감안해도 충분히 여기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출전 시간이 좀 적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적을 거라는 거. 그렇죠. 이제 당분간 아마 못 나올 것 네. 같아요. 아마 좀 크게 네, 수술도 했다고 하니까 다쳤기 때문에 뭐 몇 개월 한 1, 2개월? 한 2개월? 3월쯤 3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꽤나 좀 못 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전반기만 놓고 보는 거니까 충분히 후보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좀 얘기해 볼 만한 좀 다른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루이스 디아스. 근데 루이스 디아스는 아마 여기에 선정이 안 된 게 최전방으로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탯이 좀 분산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엄청 많이 뛰잖아요. 루이스 디아스 보면. 그렇죠. 뭐 그다음에 득점 자체도 사실 그 위에 공격수에서 뽑았던 선수들의 득점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네. 8골이나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노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뭐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선수의 활동량이라던가 아니면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 강팀과의 대결에서 상당히 주요했던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슬롯 감독이 보기에도 이 선수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활용도가 상당히 좀 좋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그리고 이제 고든 또 언급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뉴캐슬 그렇죠. 잘하니까. 고든도 그렇고 저는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워비가 될 것 같아요. 이워비가 플럼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드리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측면 좌측면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그럼에도 지금 공격 포인트를 보시면 5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플럼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데는 이워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건 로저스 선수가 좀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데 올 시즌 빌라가 물론 기대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도 리그에선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 공격을 조립함에 있어서 모건 로저스가 끼치는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와킨스가 좀 부진한 가운데 뭔가 직접 우당탕탕 들어가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공격 포인트 생산 같은 데 있어서도 모건 로저스가 끼치는 영향력이 저는 꽤 크다고 봐가지고 기복이 조금 있다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노미니는 언급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건 로저스도 되게 좋을 때는 좋은데 근데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스탯 사이트의 평점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낮을 땐 너무 낮긴 하더라고요. 저 평점이. 특히 모건 로저스 같이 좀 도전적인 스타일의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날에는 스탯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리고 또 언급해볼 만한 게 이제 토트넘의 클루셰프스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좀 중용받고 있는 아마드 디알로 이런 그렇죠. 선수들도 이 선에서 베스트급이라고 언급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도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이름을 언급할 만한 선수라는 것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2선 후보들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첫 번째 언급할 게 아까 이제 베스트 11에도 나왔었는데 음. 메디슨 선수입니다. 뭐 일단 메디슨 선수는 1143분 뛰었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8개의 득점과 4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값 대비 이제 득점 수 뭐 그것도 이제 플러스 2.59로 되게 뭐 슈팅이 좋았다. 뭐 그리고 키패스도 1.4, 뭐 드리블도 1.2개,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메디슨이 좀 이 혜택을 본 거는 일단 포지션상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쵸. 네. 사실 경기를 하면서 메디슨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좀 가깝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배치가 이제 미드필더로 됐고 그리고 스탯 사이트 특성상 이게 포인트를 생산하면 포인트를 그쵸. 많이 주기 때문에 평점을 그래서 메디슨이 아까 시즌 베스트에도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네. 근데 들어가면 안 되죠? 뭐 8골 4개 도움이라면은 사실 충분히 언급할 만한 네. 선수인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품모 평점도 한번 봤어요. 네.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6등이더라고요. 아, 높아요. 평점은 솔직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할 때마다 뭐 네. 포인트를 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못하면 빨리 빼.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평점이 더 떨어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만 봤을 때는 앞서 언급했던 쿨루셉스키가 끼치는 부분이 네.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일단 평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디슨도 충분히 노미니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근데 같네요. 아무도 이제 뽑진 않겠죠. 베스트로. 또 모릅니다. 우리 다음 언급해볼 선수는 이제 엔조 선수입니다. 1240분 이 선수도 출장 시간이 조금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뛰었고 이제 3골과 4개의 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키패스가 이제 1.7개 그리고 태클이 2.4개 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공수 뭐 두루두루 스탯은 잘 쌓고 있네요. 엔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폼이 올라오는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초만 하더라도 오히려 라비아보다 못하다. 뭔가 이 선수의 활용도라던가 포지셔닝적인 쓰임새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언급이 많았는데 이제 마레스카의 체제가 조금씩 입혀지고 엔조가 또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개인사 이슈가 있으면서 그 뒤로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출전 시간은 떨어지지만 최근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 엔조가 좀 저희 이 노미니 후보 선정할 때 혜택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이 중앙 미드필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뛴 기록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엔조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찍혀 있는 스탯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아요. 음. 그거가 제외가 되면서 어, 이제 평점이 좀 높아진 거죠. 평균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다. 근데 뭐 최근 모습만 보면 충분히 이제 후보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 선수는 이제 똑같이 첼시의 카이세도입니다. 1597분 뛰었고요. 1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놀라운 건 일단 키패스가 평균 2개, 그리고 태클이 4.3개, 인터셉트 2.5개, 그리고 평균 롱패스 4개 성공으로 진짜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특히 그리고 뭐 태클이나 인터셉트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이레귤러예요, 이 선수는. 네. 숫자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첼시의 후방 라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첼시의 후방 자원들이 조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사실. 네. 아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카이세도가 이런 식으로 쓸어 담아주면 첼시의 후방 자원들도 좀 많이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카이세도는 그냥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게 아까 팔머가 현 첼시의 아자르라고 했다면 네. 카이세도는 현 첼시의 캉테다. 아. 오히려 캉테보다 더 많은 거를 맞아요.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캉테스가 한창 전성기 때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키패스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아니고 롱패스를 맞아요. 이렇게 많이 찔러주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활동량이면 활동량,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정말 완벽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우측 풀백으로 두더라도 현 첼시에서 제일 맞아요. 좋은 선수가 카이세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서 좀 저는 완벽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카이세도였고 다음 선수는 이제 흐라벤베르 리버풀 선수고 1561분 뛰었고요. 2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는 이제 뭐 특출나게 막 뭐가 많지는 않아요. 뭐 키패스 0.8개, 드리블 0.9개, 뭐 패스 성공률 한 90%, 뭐 태클 1.9개, 뭐 인터셉트 2개 이렇게 셋이 있는데 뭐 스탯적으로 뭔가 눈에 띈다기보다는 직접 경기를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선수죠. 그렇죠. 확실히 6번 자리에서 터질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렇죠. 시즌 뭐 시작하기 그리고 전에. 솔직히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레귤러적인 부분의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이 슬롯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보면 좀 투볼란테랑 원볼란테를 섞어놓은 네.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 흐라벤베르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공격에 좀 시발점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슬롯의 전술과 저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전만 하더라도 뭔가 이 투볼란치에 누굴 써야 되냐. 으라벤을 쓰기에는 뭔가 6번답지 않고 그렇다고 엔도를 쓰기에는 뭔가 컨디션적인 아니면은 쓰임새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다라는 애매함을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즌이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첫 경기부터 흐라벤이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량 발전상을 준다면 흐라벤베르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제 유리 틸레망스 선수입니다. 1514분 뛰었고요. 4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제 경기당 키패스 2.2개, 경기당 태클 이제 2.2개, 뭐 똑같이 좀 기록을 해주면서 이제 뭐 패스야 당연히 원래 좋은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은 수비도 좀 나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자체도 미드필더 치고 많이 뽑고 있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한 저 모건 로저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리블 운반으로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네. 이끌어준다면 틸레망스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공을 탈취한 다음에 패스죠 진짜. 네, 전방으로 뿌려주는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난 자원인데 틸레망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시즌 괜찮은 활약 쭉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글라스 루이스가 빠진 상황에서 중원이 되게 좀 위험한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카마라까지 좀 부상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아마도 오나나와 함께 좀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바로 틸레망스였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더 흔들리지 않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패스만큼은 뭐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이제 좀 이제 중하위권 이제로 예측됐는데 이제 지금 순위는 뭐 거의 이제 유로파 뭐 뚫을 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의 루이스 쿡입니다. 네. 뭐 이 선수는 이제 1492분 뛰었고요. 1개의 득점, 3개의 도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키패스 1.7개, 뭐 태클 2.3개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 선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활동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저희 저번에 한번 네. 본머스 다뤘을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프리미어리그 지금 활동량 순위 하면은 항상 높이 위치해 있는 게 뭐 카이세도, 카이 하버츠 그리고 루이스 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이스 쿡은 특히 트랜지션이 많은 본머스의 이 성향상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살림꾼 역할을 해오고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팀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던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맞아요. 한 번쯤 언급할 만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또 언급해야 될 게 이제 메갈리스터, 뭐 흐라벤베르랑 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뭐 이번 시즌은 좋죠? 그렇죠. 뭐 둘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흐라벤베르와 맥칼리스터가 굉장히 조합도 좋지만 이 선수들의 수비 스탯이 좀 생각보다 낮잖아요. 네. 리버풀의 그런 압박 시스템에 의해서. 맞아요.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이제 조금 이제 휘순위가 뒷순위로 좀 후보로 내려온 게 아무래도 보이는 스탯, 뭐 예를 들면 태클 스탯, 인터셉트 스탯, 네. 뭐 이런 게 좀 낮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중앙으로 몬 다음에 네. 루이스 디아스나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들의 활동량으로 이걸 끌어내고 역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스탯이 많이 안 찍혀서 그렇지 충분히 이 앞선 선수들과 같이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자원이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스탯적으로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 좀 밑에 바로 위치해 있는 게 이제 기마랑이스 선수도 이제 스탯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기마랑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날리랑 어떻게 보면 공존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최근에. 네. 그래서 원래는 토날리를 쓸까 기마랑이스를 쓸까 하다가 토날리가 벤치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마랑이스가 조금 더 윗선에 위치하면서 메잘라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토날리가 후방에서 쓸어주면서 뉴캐슬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약에 있어서 기마랑이스 역시도 조금은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외에는 뭐 노팅엄의 역시 돌풍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엘리엇 앤더슨이라던가 아니면 산드레 베르게 이런 선수들이 또 중미에서 언급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를 넘어서 풀백 포지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할 선수가 아놀드입니다. 1317분 뛰었고요. 1개의 득점, 4개의 도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레귤러한 스탯을 정말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경기당 키패스가 2.1개, 풀백입니다. 롱패스가 3.6개, 태클이 2.6개, 그리고
뭐 드리블 방어라고 이제 드리블을 이제 막아낸 횟수가 있는데 이것도 1.6개로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탯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무조건 이제 1등을 줘야 되는 그런 선수라고 일단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원래 공격만 놓고 보면은 클롭 시절에도 살라와 아놀드가 책임지는 오른쪽 공격이 되게 네. 좀 무거웠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역시 공격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게 확실히 슬롯 감독 부임 이후에 수비 부담을 줄여줘서 그런지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좀 대인 수비라던가 아니면 수비 전환 이런 것들도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놀드가 물론 중간에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곳에 노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놀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아놀드를 생각해서 그렇지 그냥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사이드백 중에 좋은 선수를 꼽아봐라 하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자원이죠. 그렇죠. 뭐 일단은 뭐 그래서 스탯적으로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고 뭐 특히 이제 이 선수가 만드는 이제 킥 능력, 그렇죠. 이 선수가 만들어낸 킥의 퀄리티, 뭐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과 함께 좀 이번 시즌엔 단점까지 좀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할 선수는 이제 플럼의 왼쪽 풀백인 안토니 로빈슨입니다. 총 1710분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그다음에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놀드에 비하면 좀 적긴 하지만 키패스가 경기당 1.3개로 굉장히 키패스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능력 보여주고 있고 뭐 태클 2.8개, 인터셉트 1.9개 뭐 이렇게 뭐 수비 스탯도 괜찮게 뽑고 있어요. 뭐 안토니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탯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상하 운동을 통해서 종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 선수예요. 그러면서 지금 7개의 도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파이널 서드에서의 크로스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플럼이 무승부가 많긴 한데 어찌됐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충분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또 이제 지난주에 맞붙었던 입장에서 상당히 좀 트랜지션이 부담스럽고 뭔가 빡빡한 경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안토니 로빈슨이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이 충분히 이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왼쪽 풀백에서 충분히 최고의 자리를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올 선수가 이제 페드로 포로입니다. 포로가 1537분 뛰었고요. 2개의 득점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의문이 있으실 만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왜 들어가지 하고. 근데 스탯 사이트에서 저희가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로가 공격 스탯이 되게 좋아요. 뭐 키패스 1.5개, 뭐 그리고 사실 포인트도 되게 많고 풀백 치고 그리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태클 뭐 1.7개, 인터셉트 1.1개 그렇게 뭐 수비 스탯이 막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공격 스탯 때문에 좀 평가를 좋게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양 사이드백이 파이널 서드까지 가서 슈팅까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에버리지 포지션 보면 사실 풀백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을 기록하기만 하면은 기계적으로는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경기당 슈팅이 한개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포로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선수가 이제 루이스 홀입니다. 1410분 뛰었고 도움 2개 기록하고 있고요. 뭐 키패스 1.4개, 뭐 태클 1.8개, 인터셉트 0.8개, 뭐 클리어링 2.1개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딱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스탯 사이트에서 평점수를 쭉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첼시 유스라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루이스 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좌측 사이드백으로 많이 나와요. 네.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 출신인데 좌측 사이드백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은근 진첸코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도 조금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 반대편에 있는 리브라멘토와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화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첼시 시절에는 조금 투박한 면이 좀 더 강조됐던 것 같은데 뉴캐슬에 오면서 확실히 자기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금 풋모 스탯을 보고 있는데 동 포지션 대비 패스 스탯이 상당히 좀 좋다고 네. 나와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을 조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루이스 홀이 끼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가 이제 마즈라위 선수입니다. 1444분 뛰었고요. 뭐 1개의 도움 그리고 키패스 0.3개 뭐 공격 스탯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1.1개, 그다음에 롱패스 1.4개, 태클 3.2개, 그다음에 클리어링 2.2개 이렇게 공격보다는 좀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좀 패스를 많이 잘 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나이티드의 이번 전반기 수훈 선수를 꼽아라 하면은 마즈라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마즈라위는 큰 적응기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모림의 3-4-3 시스템의 마즈라위의 자리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오히려 센터백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공격력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공격력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토퍼로 뛸 때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음. 아니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아모림의 전술 자체가 스토퍼에게 굉장히 좀 많은 전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뭐 레니오로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즈라비가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선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그래갖고 되게 애매한 선수인 것 같아요. 좀 마즈라위는 실력도 뭐 실력인데 생각보다 안 깨져서 좀 놀랐어요. 이 선수가 사실 실력보다 먼저 언급됐던 게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고, 특히 이제 거의 전 경기를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철광적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게 이제 다니엘 무뇨즈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고요. 1537분 뛰었고요. 2개 득점과 1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특히 뭐 팰리스가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태클 스탯이 되게 높아요. 3.7개입니다. 경기당. 뭐 클리어링 2.3개 뭐 이렇게 되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무리오스 같은 경우에도 좀 팰리스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사이드 공격이 조금 부실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측면 폭을 좀 잘 벌려주는 사이드백이기도 하고 수비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클이 이런 수치가 찍힌 것 같은데, 무뇨즈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저 안토니 로빈슨과 비슷하게 종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 뛰어다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뇨즈는 뭐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최고의 우측 풀백 중 한 명이었는데 사실 팰리스가 데려갈 때 상당히 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팰리스가 물론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무뇨즈만큼은 그래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케레케즈 선수입니다. 본머스 선수고요. 1640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1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 뭐 그리고 경기당 키패스 1개, 태클 1.3개, 뭐 인터셉트 1.1개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풀백치고 굉장히 포인트 생산 능력도 있고, 뭐 그리고 특히 뭐 이 선수도 좀 활동량이 좀 많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앞서 언급했던 안토니 로빈슨과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언급할 게 이제 아이나, 뭐 노팅엄 풀백인데 뭐 이 선수는 뭐 오른쪽도 뛰고 뭐 최근에는 뭐 네. 왼쪽 뭐 땜빵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646분 뛰었고 뭐 2개의 득점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첼시 유스거든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많어? 첼시 뉴스? 피파에서 첼시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뭐 일단은 뭐 노팅엄이 최근에 이제 2등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아이나도 역할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땜빵도 들어가는데도 괜찮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또 추가로 언급해야 될 게 이제 뭐 쿠쿠렐라 뭐 이런 논란의 선수들이 이게 아니 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스탯적으로 쭉 놓고 보면은 네. 근데 스탯이 되게 낮더라고요. 뭔가 평균 평점이 되게 낮다. 물론 이제 높을 때는 높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토트넘전 이럴 때 평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평점이 이제 조금 낮아져서 뭔가 좀 뒤에 많이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뭔가 확실히 대인 수비 이런 것들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확 평점이 떨어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평점을 많이 얻으려면 어쨌든 공격적인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올해의 쿠쿠렐라는 뭔가 빌드업의 한 축이 된다던가 아니면 미드필더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산초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탯 사이트에서 평점을 끌어올릴 만한 활약의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도 저는 첼시에서 쿠쿠렐라가 없다면은 상당히 왼쪽 공격도 그렇죠. 많이 죽고 뭔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미니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애슐리 형도 저는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뭐 스탯적으로도 사실 뭐 후보에 충분히 들만한 스탯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거의 이 우풀백 어떡하냐 에버튼 팬들이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85년생이거든요. 야, 근데 진짜 잘 뛰어요. 네, 아르테타랑 3살 차인데 확실히 근데 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에버튼의 수비의 중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케니 테테 역시도 좀 종적으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풀럼의 이런 트랜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풀백은 막 독보적인 어떤 선수가 있다기보다는 좀 좋은 선수들이 좀 두루두루 프리미어리그에 많이 좀 등장한 뭐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직선적인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사이드백을 조금은 그렇네. 인버티드하게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좀 에라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백의 직선적인 사이드백의 수요는 많이 줄었다 이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평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직선적인 게 선수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점 사이트에서 저희가 좀 가져오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평점 사이트의 기준으로 갖고 거기다가 이 저희가 포지션별로 후보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뛴 스탯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마즈라의 공미로 뛰거나 이런 건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놀랍게도 건,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그냥 그 처음 들어가서 보시는 스탯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일단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뭐 당연하게도 반다이크입니다. 1620분 뛰었고요. 1개의 득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1.7% 그리고 롱패스가 경기당 3.4개 성공, 뭐 그리고 태클 1.2개, 뭐 인터셉트 1.8개, 클리어 4.2개, 그리고 공중볼은 경기당 3.1개를 따르면서 사실 뭐 패스 성공률이야 뭐 강팀이니까 뭐 그럴 수 네. 있는데 사실 저는 놀라웠던 게 이제 공중볼 성공이나 뭐 클리어 횟수 이런 게 강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사실 이런 스탯은 거의 약팀 가야 높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는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성공 개수도 높지만 네. 성공률이 높다는 게 이게 실패가 경기당 2개거든요. 근데 3.4개면은 뭐 50%를 상회해서 이제 뭐 70%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양 사이드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반다이크가. 네. 그 살라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다이크는 말이 필요 없는 네.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에 부상이 겹치면서 약간의 폼이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슬롯이 부임함에 따라서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안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제 역할을 네. 다함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선수가 이제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브랜드포드 선수고요. 1620분 뛰었고 2개의 득점과 1개의 도움, 그리고 뭐 태클 1.2개, 뭐 인터셉트 1.1개, 클리어가 5.1개, 공중볼 경합이 평균적으로 3.6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전형적으로 스탯 사이트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은 선수죠. 사실 들어갈 네. 만한 선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저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뭐 아까도 들어갔지만 바데이크 바로 다음이에요. 네. 평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메디슨처럼 안 낼 수가 없어서 가져온 그쵸. 선수고 어쨌든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는 근데 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어와 공중볼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확실히, 이제 네. 수비가 안 좋은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스탯이죠. 네, 브랜트포드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공중볼 경합이나 아니면은 이 직후 이 걷어내기의 과정에서 콜린스의 영향력이 그래도 꽤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탯적으로는 좀 높게 나왔지만 네. 평균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베스트의 수준의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 같은 경우는 마갈량이스 선수입니다. 1360분 뛰었고요. 3개의 득점. 왜 이렇게 득점이 많지? 다 코너킥이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패스 성공률이 90.4%, 그리고 롱패스가 평균 2.1개 성공. 뭐 그리고 수비 스탯은 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네. 태클이 0.8개, 인터셉트가 0.5개, 클리어가 3개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이 수비 스탯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공격을 많이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마갈량이스의 수비 스탯이 네. 낮은 부분은 살리바랑 분업을 할 때 있어서 살리바가 최전방 공격수를 데이마크하고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포워드한테 좀 붙어서 되게 네. 맞아요.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갈량이스가 아무래도 조금은 살리바에 비해서 수비 스탯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 공격이 뭔가 좀 더 아스날이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브리엘이 좀 더 부담하는 수비 부담이 살리바에 비해서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살리바가 들어갔고, 근데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는 득점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네. 또 스탯적으로는 좀 많이 버프를 받았다. 저는 3골밖에 안 되나? 더 넣은 것 같은 뭔가 인상이 되게 있어서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어서 네. 그래요. 그 북런던 더비에서도 골을 넣었었고 맨시티 원정에서도 골을 네. 넣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아스날의 세트피스 공격의 좀 중심이 되고 있는 또 마갈량이스입니다. 네. 다음 선수는 이제 노팅엄의 무릴로 선수입니다. 1598분 뛰었고요. 1개의 득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는 뭐 일단 스탯적으로는 이제 태클이 1.4개, 인터셉트 0.8개, 대신 클리어가 6.1개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80.8%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롱패스 성공이 3.7개로 뭐 굉장히 성공 횟수 자체는 높다. 문제는 이제 뭐 시도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데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롱볼을 많이 때리는 팀치고는 그래도 롱패스는 잘 뿌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탯들보다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드리블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 맞아요. 선수가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신체 능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과의 경합 과정에서도 네. 좀 많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드리블을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서 네. 박스까지 가서 직접 슈팅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제가 드리블에 대한 스탯을 찾아보고 있는데 드리블을 보니까 드리블 성공이 14회, 드리블 성공률이 82.4%거든요. 굉장히 수비수치고는 높은 성공률과 시도 횟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릴로가 지난 시즌에도 노팅엄에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활약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누누 감독이 부임함에 따라서 뭔가 왼발 센터백으로서의 입지가 좀 더 확고해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런 개인만 할 수 있는, 무릴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기 베스트 센터백 후보에도 좀 오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무릴로가 이제 드리블 스탯 제가 보고 있는데 경기대 0.8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센터백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센터백은 당연히 이제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네, 바로 없습니다. 실점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드리블이 많이 되고 있고, 근데 단 키가 180cm로 조금 작군. 네. 조금 작다는 게 상당히 큰 약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경합 부분에 있어서 무릴로가 단점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스탯적으로는 뭐 공중볼이 1.1개로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뭐 옆에 밀레코비치 네, 있고, 그렇죠. 네. 워낙 반대 딱 저는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한 선수는 네. 이제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고 한 선수는 좀 멀때같이 버티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공중볼을 의도적으로 좀 밀렌코비치가 많이 따주는 게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는 뭐 이 선수도 좀 스탯 사이트에 수혜를 받은 선수인데 타코스키 선수입니다. 1612분 뛰었고요. 일단 패스 성공률이 82.2%. 네, 롱 패스가 이제 평균 3.7개 성공을 하고 있고, 네, 태클 2.3회, 그리고 클리어가 5.7회, 네, 공중볼 3.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스탯적으로 되게 예쁘게 뽑히긴 했는데 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하위권 팀에 있고 에버튼이 워낙 수비적인 팀이라 스탯이 좀 많이 쌓여서 좀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클리어가 5.7이면 이거 도가니가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당 5.7회니까 거의 진짜 6탄 수비의 대가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뽑힐 거면은 지난 시즌에 뽑히는 게 네. 맞았어요. 지난 시즌에 되게 좋은 네. 활약을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살짝 그 너무 많이 뛴 여파인지 아니면 에이징 커브인지는 몰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 타코스키 역시도 이 수비적인 에버튼의 스타일에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라크루아 펠리스의 라크루아 선수 뽑아봤는데 일단 분데스에 있다가 이번 시즌 왔고 1440분 뛰었습니다. 한 개 득점 한 개의 도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태클 2.1회, 인터셉트 1.9회, 그리고 클리어 5.4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 선수는 사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넣고요. 스탯도 좀 좋긴 한데 네. 이 선수는 근데 사실 펠리스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페리스 팀 자체가 좀 고생했기 때문에 스탯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라 어떻게 넣어봤어요. 보면은 좀 살리바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진짜 빨라요. 네. 진짜 개빨라요. 센터백으로 이렇게 크고 빠른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일단 하는 선수라 일단은 그렇죠. 뭐 지금 시즌도 뭐 물론 괜찮게 하고 있지만 네. 얼마나 잘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진짜 앞으로. 맞습니다. 라쿠루아 선수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는 약간 고전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실수도 좀 있었고. 물론 그건 펠리스의 부진도 네.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하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뭔가 조금씩 자리 잡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뭔가 빌드업이라던가 수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오히려 좀 더 기대되는 네.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리바도 뭐 아스날이 지금 최고의 수비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해야죠. 뭐 마갈량이스와의 파트너십은 확실히 더 늘어난 것 같고, 이 상대 공격수를 대입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살리바는 거의 유럽에서도 손꼽힐 그렇죠.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올해 오히려 조금은 눈에 안 띄는 듯한 그러니까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는 느낌 뭔가. 이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너무 잘해갖고 작년에 네. 유로까지 뛰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좀 부하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무릴로 얘기할 때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밀렌코비치도 이제 세트로 뭔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반다이크의 파트너인 코나테. 사실 이게 출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출전 시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 무조건 뭐 베스트 들어가야 되는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첼시의 뭐 리바이 코일. 코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노민이 되기는 조금 부족한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첼시가 올해 수비 라인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쨌든 왼발 센터백 그리고 3백으로 변환했을 때 스위퍼 자리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 풀백처럼 뛰더라도 뭔가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선수가 확실히 왼발 센터백으로서 보여주는 점이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름 한 번쯤은 언급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골키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골키퍼에서 첫 번째가 이제 플래컨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스탯 사이트에 펌핑을 좀 많이 받은 선수고요. 도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놀라운 건.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74.8%인데 이게 골키퍼 치고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기당 롱패스 성공 횟수가 9.5회. 되게 많이 성공을 하고 있고 세이브는 이제 평균 4.7회로 높은 수치. 제일 아마 높을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컨은 일단은 스탯 사이트에 좀 버프를 받은 게 많이 맞았어요. 슈팅을. 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막았습니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브렌트포드 선수잖아요. 네. 근데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경기당 1.8실점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로 놓고 봐도 15위라는 네. 조금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팀의 골키퍼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골키퍼가 네. 좀 더 빛을 보는 그런 약간 순간이 되지 옛날에 않았나. 세자는 느낌? 그렇죠. 진짜 강제 레벨업. 네, 거의 얘는 경기할 때마다 진짜 훈련하는 것 같이 계속 막아가지고 어쨌든 스탯 펌핑은 좀 많이 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궤에서 언급할 만한 선수가 이제 레스터의 헤르만센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맞아요. 세이브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뭐 항상 좋다라고 보기엔 좀 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빅클럽이랑 링크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확실히 하위권 클럽에서 뭔가 소년가장 네. 역할을 하는 그런 골키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램스데일도 아 그렇죠. 뭐 그런 류의 골키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수비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아스날의 라야가 뭔가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사실 뭐 스탯적으로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세이브 평균적으로 2.5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69.8%. 그리고 좀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패스 수치는 좀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5.6회 성공, 9.4회 실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다만 이제 아스날의 수비 스탯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라야도 거기 편승해서 좋은 평가를 같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시즌에는 좀 선방적인 부분에서의 임팩트가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시즌 특히 극초반에 아스톤빌라 원정이나 아니면은 저 아탈란타 원정에서 되게 중요한 세이브들을 기록하면서 아스날의 승점을 지켜냈었거든요. 뭐 이게 2.5회가 뭐 다른 이제 저희 후 노민이 된 키퍼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아스날의 슈팅이 덜 맞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라야가 아까 살리바가 지난 시즌보다 못하기 네. 때문에 아쉽다고 봤다면 라야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점수를 줄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라야가 확실히 독보적인 위치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선수가 이제 소개해볼 만한 게 레노. 레노. 이번에 풀럼 레노도 뭐 최근에 뭐 진짜 엄청난 경기도 그렇죠. 있었고 네. 전반적으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탯적으로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셀스 선수. 마츠셀스. 아마 노팅엄이 수비 스탯이 제일 좋죠. 실점이. 그렇죠. 클린시티적으로도 1위에 위치해 있고 물론 이제 이 선수 개인의 스탯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노팅엄이라면 좋은 수비팀의 주장 골키퍼다. 이것만으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셀스가 클린시트 1위를 하고 있기도 네. 하고 골키퍼 개인으로 봤을 때 19실점밖에 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노팅엄의 상승세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즌 초반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셀스가 거의 한 3-4골 막으면서 승점을 지켜낸 경기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상대하는 팀에 있어서 선방에서만큼은 얘가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다라는 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혼란의 PK를 맡기도 했지만 픽포드도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에버튼의 네. 그 잔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돌 되게 좀 그렇지만 그렇게 언급하긴 좀 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에버튼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본머스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케파 선수도 뭐 본인의 능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케파는 진짜 첼시 선수 출신이 왜 이렇게 많아? 거의 여기에서 한 4-5명 중에 한 명은 첼시가 묻은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첼시 선수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렇게 골키퍼까지 쭉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베스트 11 한번 쭉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여기 베스트 11은 좀 포지션을 어떻게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포지션부터 그럼 한번 네. 하고 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뭐였죠? 월배 이런 거 뽑을 때 3-3-4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 저는 솔직히 근본충으로서 납득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근본에 가깝게 4-2-3-1로 한번 음. 짜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비수 4명, 미드필더 3명, 4-3-3 공격수 3명. 역시 근본. 근본에 그래서 저는 이제 4-4-2 형식으로 했고 이제 2선 자원은 좀 중앙 선수들로 많이 좀 뽑아봤습니다. 네. 4-2-2-2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왠지 4-4-2로 가면은 원래 4-4-2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왼쪽 측면에 누가 가야 되지? 하면은 약간 생각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앙 미드필더적인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적인 선수를 2명 넣는 게 낫지 않나 밸런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순으로 골키퍼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골키퍼 누구 뽑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야를 뽑았는데 일단 스탯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플래컨이나 셀스 같은 네. 선수들이 분명히 좀 번뜩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보다 훨씬 아스날에 걸맞는 골키퍼가 됐다는 인상을 네. 받았던 것 같고 결정적인 세이브를 해줬다는 점에 있어서 라야를 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라야를 꼽았는데요. 뭐 아스날 경기는 쭉 팔로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 최고의 선수를 꼽아라 하면은 저는 라야를 꼽고 싶거든요. 굉장히 아스날이 흔들리는 과정에 있어서 선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의도적으로 좀 롱킥을 많이 때려요. 네. 이번 시즌 아스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라야의 킥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일단 플래컨 뽑아왔고요. 일단은 라야 다 뽑을 거니까 일단 다른 뭔가 사파픽으로. 지점을 하나 넣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플래컨에서 되게 놀랐던 게 선방이야. 브렌트포드 경기 보면 맨날 막고 있으니까 뭐 네. 잘 막나 보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스탯적으로 찾아보니까 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시즌 뭐 어시스트도 하나 하기도 했었고 네. 사실 골키퍼가 킥을 때리면 대부분 뭐 안 되잖아요. 그쵸. 높게 때리면. 그렇죠. 근데 얘는 거의 1대1이던데요. 1대1도 딱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야만 해도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플래컨은 또 중앙에 뭐 버텨주는 선수 이런 게 또 그러니까 토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스탯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에 좀 놀랐고 그래서 뭔가 지금은 이제 브렌트포드에 있어서 그렇지 뭔가 더 좋은 팀에 가면은 또 다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는 거 말고도 결국 골키퍼는 브렌트포드 출신 2명이 딱 네. 그러네요. 차지해버렸네요. 아 이걸 명가네 연간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다들 백보니까 네. 수비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가장 한 명이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없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공격적으로나 뭔가 경기 영향력적으로나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시스트가 7개가 되는 안토니 로빈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저도 일단 로빈슨 뽑았고 솔직히 어시스트 7개가 좀 풀백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시즌 전체로 봐도 7개면 잘한 건데 그렇죠. 전반기 이루니까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좀 없다 보니까 저도 로빈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한 포지션 말고 그냥 수비로 봐야 되는 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수비로 뽑았어요. 밸런스까지 네. 봤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수비수로만 그러니까 공격 스텝 말고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왼발 센터백, 오른발 센터백 이런 네. 구분 없이 그냥 수비수 중에 잘한 4명을 꼽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4명을 제가 말을 해보자면 케르케즈, 반다이크, 마갈량이스, 밀렌코비치 이렇게 4명을 꼽았습니다. 밀렌코비치. 네.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하나 빼고. 네. 그러니까 뭐 자리 상관없이 네, 그냥 그렇죠, 수비수로서 잘한 선수 4명을 꼽았어요. 저는 진짜 뭔가 내가 진짜 팀 짠다라고 네. 생각하고 좀 뽑긴 했는데 저는 반다이크 이제 아놀드 그다음에 센터백 한 자리는 이제 라크루아로 스페셜 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약간 쪼커네요. 왜냐하면은 반다이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다이크랑 누가 뛰면 좋을까? 근데 마갈량이스랑 뛰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살짝 진짜 네. 팀을 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반다이크가 있으면 무조건 빠르네. 야, 그럼 누가 제일 빨라? 라크루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 상황도 좀 고려를 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팀 실점 1, 2, 3위가 아스날, 리버풀, 노팅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확실히 이 팀들에 뽑혀있는 선수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갈량이스, 반다이크 센터백 라인에 아놀드를 오른쪽 풀백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뭔가 기준에 있어서는 다들 좀 차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수비수를 뽑을 때 이제 아놀드 같은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사실 수비수로서의 아놀드는 뭐 베스트랑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포지션은 풀백이고 근데 뭐 뛰는 거 보면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고 제가 이게 평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선수. 지금 저희가 센터백부터 그러니까 수비진부터 골키퍼까지 5명을 언급했는데 네. 겹치는 선수가 반다이크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이런 것부터 뭔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에 따라 엄청 확실히 좀 다르죠. 달라지는 네. 것 같네요. 베스트 11 같은 경우는. 전 특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사이드백에 이번 시즌은 좀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까 사이드백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언급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 고만고만해서 맞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미드필더 이제 뭐 2명 뽑은 사람도 있고 3명 뽑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근데 사실상 이제 예준이 형도 보면은 투볼란트에 가깝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네. 파머가 어쨌든 삼선화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3명 다 흐라벤베르와 카이세도 라인을 좀 꼽아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다른 뭔가 선택지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압도적으로 임팩트를 네. 보여줬다 보니까 그 다른 평론지를 좀 살펴봤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 흐라벤베르랑 카이소도를 꼽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있는 선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엔조나 아니면 맥알리스터 이런 선수들이라고 네. 보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리버풀과 첼시의 중원이 이번 시즌 네. 얼마나 탄탄한지를 좀 보여주는 좀 모습이기도 한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같이 뛸 일은 없지만 만약에 같이 뛴다고 생각했을 때 시너지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진짜 둘이 역할 분배도 되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베스트 11 중미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다음에 이제 이선 자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어쨌든 갈리는 부분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머 들어갔고 이제 마테우스 쿠냐를 추가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를 이제 위로 올려서 좀 하긴 했는데 뭐 살라도 이제 이선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쿠냐 선수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네. 픽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경석이 형이 뭔가 공미 성향의 2명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토트넘전만 봤을 때는 쿠냐를 그냥 왼쪽 윙어로 배치해도 뭐 전혀 그래도 문제가 돼요.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팔머와 쿠냐가 확실히 이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3-1의 이선인데 사카, 팔머, 살라를 이제 4-2-3의 3 자리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사실 사카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아까 근본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되게 근본 없는 짓이긴 하거든요. 사카를 왼쪽에 돌려봤는데 살라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좀 이거를 넣었다. 시도하셨던 분이 있긴 했죠. 아, 네. 되게 사우스게이트라고 남문. 정말 창의적인 시도를 하셨는데 뭐 그렇죠. 결과는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카와 살라가 어쨌든 이제 예준이 형의 기준대로 이선에서 가장 좋은 3명의 선수를 저도 이렇게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4-2-3-1 기준으로 본다면 사카, 파머, 살라예요. 네. 뭐 딱히 뭐 살라는 언급할 그게 없을 것 같고 파머도 동일하게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고 좀 후반기에 못 나오다 보니까 여기라도 넣어주자 추모하는 건가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 이제 사카가 이번 시즌에 좀 본인의 뭐 실력과 별개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부상도 본인이 막 몸관리를 안 해서 다쳤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다 불운하게 다치는 거라. 이번에 다친 것도 네. 그 국가대표에서 다쳤던 부위와 같은 부위여갖고 네.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질 게 분명히 좀 보이긴 합니다. 네, 뭐 부상 때문에. 이선만 봤을 때는 이제 살라 팔머가 동의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쿠냐냐 사카냐 이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마테우스 쿠냐를 굳이 넣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진짜 이걸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넣은 거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아무래도 풀백들이 다 킥이 좋고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더 볼을 운반해줄 선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생각. 그다음에 사실 같은 반대편에 팔머가 있기 때문에 좀 드리블이 필요했거든요. 드리블 스탯이. 그래서 자, 드리블 누구 좋아? 그래서 쿠냐로 넣었습니다. 진짜 그냥 네. 막 그 위닝 네. 막 하듯이 그런 그래서 진짜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FM 뭐 아니면 뭐 위닝, 뭐 피파 이런 게임 했을 때 딱 그 밸런스에 맞게 뭔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수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갈리는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 뽑았고 뭐 살라가 이제 투톱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뭐 이선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삭을 뽑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혼란을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혼란이 이제 맨시티와 함께 같이 주춤하던 그 타이밍에 다른 공격수들이 확 치고 올라왔던 네.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스탯이라던가 아니면 영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는 이삭을 좀 언급해도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삭을 뽑아봤습니다. 저는 크리스 우드를 꼽았어요. 일단은 뭐 베스트 11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전반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를 꼽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팅엄의 상승세가 이 우드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우드가 그 역할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우드도 들어갈 만하죠. 뭐 일단은 득점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네. 아까 후보 탐방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일단은 득점 그러니까 XG 대비 득점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경기 영향력 이런 거가 별개로 스트라이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선수의 기존의 약간 명성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정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선수긴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삭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삭은 확실히 이제 본인의 포텐을 이제 좀 뿜어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요. 원래 이제 첫 시즌에 좀 아쉬웠죠. 뉴캐슬 첫 시즌에. 네. 항상 네. 부상이 좀 이삭을 네. 따라다녔었는데 이번 전반기만큼은 음. 이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막상 짜놓고 보니까 다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 저는 제 팀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사카를 왼쪽에 놓은 게 자꾸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근본적이 좀 떨어지긴 네. 하죠. 이렇게 되면. 다 좋은데 뭔가 사카 자리가 사카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왜 하늘은 사카를 낳으시고 살라를 또 낳으셨나? 약간 그런 말이 떠오르는 그런 베스트 1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삭을 뽑았던 게 진짜 뭐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살라랑 이삭이랑 같이 뛰면 진짜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두 선수의 딱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분배도 딱 좋고 그래서 뭔가 살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격수의 기준으로 딱 선정을 해서 딱 이삭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던 말에 살짝 동의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반다이크와 마갈량이스 이 센터백 조합도 사실상 둘 다 왼쪽에서 뛰는 센터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라크로를 막 억지로 막 네. 지금 어두움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막 한 건데 그런 거를 네. 생각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수비수에서 잘하는 그렇죠. 선수 4명, 뭐 미드필더에서 잘하는 선수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기준에 따라 좀 네, 많이 그렇습니다. 갈린. 그리고 사실 진짜 잘하는 순서대로 하면 사실 진짜 풀백 같은 경우가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풀백이 아무도 안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센터명은 4명 그렇죠. 놓고 네. 스탯적으로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좀 베스트 11이 확실히 기준에 따라 좀 갈린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저희가 4대 리그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 이렇게 좀 4대 리그 좀 당연히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계속 진행이 되지만 다른 리그 이제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말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